안녕하세요. 네, 포럼 자두시를 만드는 사람들, 국장을 맡고 있는 김희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공모임 6회차 수업은 NFT 기술로 탈중화가 된 리빙랩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라는 주제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리빙랩 개념의 이해와 또 탈중화된 분산 리빙랩의 핵심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구성하였으며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자이신 영남대학교 박한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한우 교수님께서는 현재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또 100여 편에 관한 빅데이터 관련 논문을 게재하여 빅데이터 관련된 연구 체계를 한국에 정착하신 학자이십니다. 또 사회과학 분야에서 세계 1%에 포함되는 퍼블론스의 제우스 리뷰어로 선정되어 최고의 사회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경계 속에 한정되어 있던 인간관계와 시대 이슈가 온라인망을 통해서 그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기존 법칙에 도전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방법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빅데이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조금 질투가 나는 분이죠. 예. 그 머리만 좋으면 뭔가 좀 게을러야 되는데 머리도 좋은 데다가 되게 또 부지런하기까지 해서 도저히 범인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발벗고 쫓아가도 따라갈 수 없는 분이라서 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연사로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박한우 교수님을 연사로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우리 김희대 박사님이 너무 가찬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질투하는 것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그 질투의 이유가 너무 유치해서 상당히 참 재밌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실은 자유롭고 어떤 도발적인 일종의 문제 제기와 같은 그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리빙랩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 어떤 생각의 연장선상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어떤 퍼즐 맞추기, 그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이슈와 기술적인 현상들을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어서 어떤 커다란 미래의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어떤 뭐 지적인 도전일 수도 있고, 그러한 그 도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빙랩은 우리 김인대 박사님이 전문가이시고 저는 뭐 학교에서 리빙랩에 대해서 가르치고는 있지만은 리빙랩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뭐 강의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고, 또한 그 유튜브에도 다른 내용들이 또 꽤 있으니까 혹시 뭐 한번 좀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리빙랩 어떤 것인가 먼저 제하고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리빙랩이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제 리빙랩,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빙랩은 뭐냐, 크게 세 가지의 조류가 있다. 그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국의 커다란 세 가지 이제 조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유럽에서 온 리빙랩에 계속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유럽에서 온 리빙랩은 애초에 장애인들의 어떤 그 취약점 개선을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즉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유럽에서 이렇게 리빙랩이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듯이 사회 속에, 현장 속에, 생활 속에
이런 실험실이라는 것을 되기 전에는 미국에서는 먼저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특정한 우리가 컴퓨터, IT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이 제품이 너무 사용하기가 불편해. 야, 기능은 좋은데 사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UX 연구 혹은 UI 연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UI, UX 분야에서의 어떤 개인의 최적화된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새로운 디지털 그러한 시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스마트 아파트, 예전에 뭐 유비쿼터스 아파트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와 같은 어떤 새로운 IT 제품들 혹은 IT 어떤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개인한테 잘 맞추어질 것인가, 소위 디지털 개인화주의. 이면서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좀 더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자.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혁신도 좀 이룩해 하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먼저 적용을 하면서 이것을 실험실, 정말로 실험실, 연구실에 있어 하는 그런 소수의 개인의 대상으로 하는 실험실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생활 속의 실험실로 가자. 이것이 사실은 한국으로 오면서 도시생활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산학협력 등과 관계된 여러 사회 문제를 발굴 및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맡게 되는 거죠.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분야에서 뭐 사람을 위한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란 건 누구죠? 바로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럽에서 했던 이러한 그 리빙랩 운동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나 근데 유럽에서의 분석 단위와 어떤 추진 단위가 커뮤니티였다면 우리는 결국은 내셔널리즘, 다시 말해서 국가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왜? 정부 주도가 유럽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오히려 디지털 내셔널 이노베이션, DNI에 가깝다. 유럽은 DSI였고, 그 다음에 미국은 DI, 디지털 인디비주얼리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대구에서는 이제 강북커의 커뮤니티 매핑을 보셨을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이제 이 특강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공유가 많이 되었잖아요. 이 커뮤니티 매핑도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였죠. 또 마침 이 커뮤니티 매핑을 시작했던 미국에서의 교수분이 이제 한국인 교수이셨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매핑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어떤 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먼저 좀 시작을 하고 대구에서도 그것이 이제 과학 기술이라든가 혹은 산학 협력이라든가 혹은 도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렇게 커뮤니티 매핑 같은 것이 이제 잡지에도 이제 소개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방법들에서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IT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 따라서 지도상에 표시하는 것도 아날로그식 지도가 아니라 디지털상의 지도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들을 표시를 한다면 이것은 디지털상에서 표시를 한 것은 계속 기록이 지워지지 않죠. 또한 기록을 수정해도 그것이 계속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누구들한테 쉽게 전달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상에서의 어떤 사회 문제들을 표시하고 그러한 사회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제 보였는 거죠. 제가 이런 리빙랩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리빙랩 이거는 그렇다면 도시 재생하고는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지?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는 좀 이제 제가 스스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도시 재생 운동을 우리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리빙랩은 도시 재생하고 뭐가 다르지?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것을 한번 표로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시 재생은 상당히 그러니까 정책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책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주도를 해가지고 간이 예산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리빙랩은 앞서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것처럼 연구, 리서치 컨셉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연구 컨셉, 그러니까 학술계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도시재생은 낙후한 지역을 어떻게 하면 뭡니까 하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낙후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가장 잘 살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사회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하게 낙후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제한을 두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도시 재생은 우리가 뭐 집을 바꿔준다든가 도로를 새로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하드웨어적인 개선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빙랩을 보니까 비단 이런 하드웨어적인 개선보다는 어떤 삶의 방식, 그다음에 우리들의 문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러니까 철학 혹은 가치관, 그렇죠. 소위 그게 다 문화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교대역 지하철역의 경우에 교대역 지하철역 공간 자체를 다 하드웨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대역 지하철역을 뭡니까? 그 공간의 용도, 그 공간의 쓰임새를 청소년들이 와서 그러니까 댄스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래서 도시재생이 틀리구나. 도시재생은 소위 말해서 체인력 위에서 한 번에 이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군대식으로 이렇게 딱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계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리빙랩은 Y형이에요. 뭐냐, 퍼실리테이터가 있잖아요. 혹은 퍼실리테이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을 관여하는 NPO 조직들, Non-Profit Organization, 뭐 시민단체가 이제 NPO로 많이 변했는데요. 이런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Y형의 어떤 매개자들이 있고 이 매개자들의 이 소위 위탁 사업,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앞서의 어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 표를 만든 건 사실 아니고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자아효능감이라고 하는 거 얘기해요. 자아효능감이 왜 중요하냐면 자아효능감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아효능감이 낮다. 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효능감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작게는 학업을 성취하는데, 또 조금은 뭐 크게는 사회적 성공을 하는데 정말 중요하죠.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이 자아효능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런 그 형상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이 주민들이 특별하게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비자발적인 노력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한번 정해놓은 것을 그러니까 고쳐주는 소위 말해서 비자발적인 이런 자아효능감이 이렇게 스스로 느껴지는 그런 활동이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예능 프로그램들 가운데 보면 이제 뭐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 연예인들이 생활하는 거 이런 거 보잖아요. 미우새 이런 것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감시하는 것을 판매하는 노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 연예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들을 내가 텔레비전에다가 판매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 나의 프라이버시적인 것을 판매하는 거예요. 또 그런 비자발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판매하는 노동도 있어요. 뭐냐 우리가 네이버에서 어떤 것을 검색하고 구글에서 어떤 것을 검색하고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걸 검색하는 그 검색 행위들이 우리들의 프라이버시, 우리들의 사생활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생활적인 정보들이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 회사들이 갖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만들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맞춤화된 마케팅을 하죠. 그런 걸 우리가 비자발적인 프라이버시 감시 노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빙랩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자발적인 자아효능감 증진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빙랩에 참여를 하면서 참여형 구성들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개선이 되는구나. 이 리빙랩이 정말로 뭔가의 어떤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아효능감이 증진되는. 그런데 그러면 자발적이라면 비자발적인과 비교했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될까? 글쎄요. 그럼 아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문제가 안 될까요? 유사한 맥락에서 리빙랩에서 어떤 자발적인 어떤 자아효능과 증진 활동, 이건 문제가 안 될까?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근데 이 리빙랩이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 봤더니만, 이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이 새마을 운동이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보수 정부에서의 아이콘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새마을 운동을 마치 그렇죠. 이 진보 정부에서도 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행사를 했었어요. 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했을까?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가만히 찬찬히 이제 따져보면 이 새마을 운동이 마치 리빙랩하고 유사하게 문화를 개선시키는 그런 커다란 목표가 있었는데요. 이 새마을 운동에는 각각의 퍼실리테이터처럼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있었고, 이런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시민들한테 이제 퍼져가 나가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 새마을 지도자는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그렇죠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이 새마을운동은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의 리더십 그거를 강화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줬어요. 이 노화중 교수라고 하는 분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퇴직을 하신 분인데요. 노화중 교수님이 이제 하신 책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새마을운동은 계속 무언가의 이벤트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이벤트는 뭐냐니까 개선되어야 될 사회적 문제들을 이벤트로 만들어서 이 이벤트들을 새마을운동 지도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 다른 일반 국민들한테 전파를 하고 일반 국민들을 동원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 이벤트들을 개선하면서 사회적인 그렇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고 그것이 리더십으로 연결되는 생성적 리더십을 만들어낸 박정희 정부에서의 가장 커다란 그렇죠 정부의 어떤 정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리빙랩이 우리가 뭡니까? 퍼실리테이터가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MPI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논프로핏 오거니제이션이 있고 그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고 그것이 또한 내셔널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커다란 목표를 위해서 계속 항해져 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새마을운동을 디지털 시대에 바꾼다면 이게 리빙랩으로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 다시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맥락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또한 만약에 진보 정부에서도 이렇게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끌어안는다면 그렇게 리빙랩으로 새롭게 컨텍스트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또한 이제 왜냐면 새마을운동 조직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빙랩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리빙랩의 성지가 어딘지 알아? 한국에서 사람들 학생들이 뭐 당연히 뭐라 서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든지 질문하면 다 서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구라고 했죠. 대구 리빙랩의 성지는 대구야. 왜 리빙랩의 성지가 대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여기 김희대 박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NPO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리빙랩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리빙랩이 그런데 지향하는 바를 보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셀프 오거나이징이에요. 따지면서 누군가가 통제하는 각각의 개인들이 참여하는 시민들이
하나의 그렇죠 노드로서 작동을 하고 그러한 하나의 노드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정보와 지식과 그 다음에 노동력을 주고받는 그런 셀프 오거니제이션을 하면서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대구의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죠. 지난 이제 신천지에서의 사태. 지금 작금에 그러니까 신천지 사태 이후에 제2유행은 계속 서울에서만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오는 건 이 위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과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좀 퀘스천 마크를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리빙랩의 대구가 리빙랩의 성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했던 그러니까 국제 행사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발표를 했었죠. 김희대 우리 박사님께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했는 때도 줌으로 했는 세미나였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다 서울 아니면 부산이었는데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하면 송도 인천이잖아요. 그 제주도도 아니고 대구가 뭐 리빙랩 그다음에 그 리빙랩이 스마트 시티로 연결된다라고 하니까 야, 그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 다 의아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대구가 리빙랩 그래서 사람들이 왜 참여를 하느냐 정말 이런 셀프 오거나이징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셀프 오거나이징이 정말 일어나고 있느냐 또 사람들은 강주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강주 사태 그렇죠.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강주 민주화 항쟁이 많이 알려져 있고 서울은 한강의 기적이고 뭐 수도니까 잘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대구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는 대한민국에서 현재로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다. 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정치적으로 보수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정당이라든가 정치인을 지지한다. 뭐 그것도 있지만은 좀 문화적으로 보수이다. 문화적으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냥 구간이 명간이지 옛날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변화에 좀 거부하는 이런 변화에 거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변화에 거부하는 이런 그 도시의 이미지 그다음에 그런 도시의 문화에 대해서 정말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들이겠죠. 이 리빙랩 운동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깨지고 있다니까 스스로 내가 그것을 깨트리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인지적으로 만족을 하니까 이렇게 퇴근 후에 7시에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셀프 임파워먼트, 효능감, 심리적 효능감이 증진되니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여기 수당을 뭐 실업수당처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NPO가 그런 보조금 사업을 한다고 해서 커다란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오히려 어떤 이런 보수적인 그런 도시에서 시민들이 깨트리는 과정에서 어떤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걸 좀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가끔 이제 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테도 시험 문제 한번 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퇴근하고 오셨으니까 지루하잖아요 지금. 지루하니까 시험 문제 한번 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래서 리빙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요새는 그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뭐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정답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전문성, 시민성의 결합, 새로운 혁신 모델, 공공부문인 정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두 고르시오. 네, 모두 고르시오. 자, 여기서 적절한 거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1번하고 2번이죠. 1번하고 2번. 그게 이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해놨습니다. 자, 2번도 그 다음에 가볼게요. 리빙랩이 표방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해놨어요. 리빙랩이 표방하는 가치. 몇 번일까 이거는 4번이죠. Innovation with People입니다. Innovation with People. 자, 그러면 다시
Innovation with the People이죠. 자, 그럼 리빙랩이라는 용어는 그럼 언제 처음 나오게 되었는가? 이런 거 강의하는 분도 이런 거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용어. 우리 2000년대 그러니까 미국의 MIT 대학에서 그때부터 나왔고 미국의 MIT 대학에서 나왔던 게 유럽에 가서는 2010년대로 넘어갔습니다. MIT 대학 2000년대. 그다음에 리빙랩에 대한 소수도 부적절한 것은 미국의 MIT 미디어 랩에서 제안을 하고 특정 아파트의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고 이들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ICT 기술과 센서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알아보는 개념으로 사용을 그렇죠. 네, 초창기 리빙랩 연구자들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혁신활동의 주체라기보다는 관찰 대상으로 접근했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특정한 기술의 사용자를 관찰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실험실에서 정말 실험용 실험실이었어요. 리빙랩 실험실. 그런데 5번 리빙랩의 사회적 혁신활동의 전체 기주로 초창기는 아니었죠. 이게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시험 문제 보니까 리빙랩 내가 봤을 땐 국가 자격증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리빙랩이 사용자 참여와 혁신 공동체 구성을 지향하는 일종의 사회운동, 그 다음에 최종 사용자를 관찰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주체로 봤어요. 사용자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연구자, 공무원, 개방형 혁신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리빙랩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유럽이죠, 유럽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건가요? 리빙랩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모델이기도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지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 암묵적 수요라고 하는 혹은 암묵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 것은 명시적 지식인데 그래서 암묵적 수요와 더 나아가 아직 발현되지 않은 어떤 잠재적 수요를 발견하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수요를 발견하고 시제품을 진화시켜 나가면서 수요를 구체화하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 혹은 링크 플러스 사업단 혹은 대학 리빙랩 같은 데서 주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리빙랩. 자, 또 우리나라 리빙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사업에 많이 도입됐어요. 근데 이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 사업에 도입이 되면서 이것이 왜 도입이 됐을까 했는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가장 문제가 기술 사업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대학은 기초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응용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미스매치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기초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 상용화된 응용 연구를 하니까 이 중간의 영역은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빙랩이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이제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자, 그래서 이게 리빙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 제가 한 25분 정도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눈높이를 맞추었어요. 그래서 이 리빙랩은 저는 반드시 이거는 정부에 상관없이 계속 가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구가 한번 침발랐으니까 계속 성지로도 가야 되고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기존의 새마을 운동을 리빙랩으로 재맥락화시키고 또 이거에 대한 자격증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죠. 좀 더 제도화로 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도화로 나가고 미국이 개인적인 어떤 실험실 상황, 유럽이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집단적인 상황, 우리나라는 너무 국가주의적인 혁신 그런 측면에서 했는 건데 그것을 뭐 버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을 좀 더 리빙랩이 가지고 있는 셀프 오거나이징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 셀프 오거나이징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소위 말해서 어떤 무질서의 어떤 질서 혹은 그렇죠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그러게 이제 셀프 오거나이징 시스템이죠. 그러게 저는 이제 이제 인터넷하고 좀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터넷이 지금 계속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뭐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좀 생소한 분도 있을 것이에요. 인터넷은 사실은 우리가 미국과 소련의 그러니까
냉전 시대의 그 어떤 산물이었어요. 소련 나라를 아예 모르는 여기 참가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러시아를 비롯한 그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공산주의권 국가들이 소련이라는 연방 국가를 만들고 있었고 그때 미국과 소련이 그러니까 냉전 시대로서 이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련이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군사 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미국이 그 스푸트니크호가 우리 미국 전 사람들을 다 감시하고 있을 건 아니냐 하고 미국이 충격을 빠졌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그러니까 이 충격에 대해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하는 게 그게 1957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라는 이러한 용어가 이러한 용어가 그 기존에 그 미국의 어떤 사회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뭡니까 해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학생들이 수학 실력이 한국보다 떨어졌다. 이러면 이런 스푸트니크적인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면 만들어졌느냐? 소련이 이러한 군사 위성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공격을 하면 미국의 모든 통신 시스템이 다 마비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의 정보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미국의 군사 관련된 연구소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만 기존의 인터넷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시스템은 서킷 스위칭이었어요. 서킷 스위칭이라는 건 정보의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하나를 보내면 하나의 통신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이 모든 정보들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죠. 정보를 우리가 보냈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라. 그럼 경부고속도로 쭉 정보가 가니까 경부고속도로에 가고 있는 것을 파괴시키면 이 정보 모두가 날아가는 거죠. 이런 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은 소련한테 상당히 우리가 취약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쪼개자. 패켓이라고 하는 것을 쪼개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정보의 덩어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경부고속도로로도 보내고 또 어떤 쪼가리들은 어떻게 바다로도 보내고 어떤 것은 그 다음에 기차로도 보내고 이렇게 패켓으로 보내서 마지막에 부산에서 만나가지고 부산의 IC에서 이렇게 합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패킷 스위칭 시스템을 통신 시스템을 제안한 거예요. 이것이 인터넷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소련과의 어떤 군사 경쟁에서 자국의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